모두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와주셔서,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리고 가족 모두가 모여 식탁을 둘러 앉는 것이라고 믿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언젠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애정 어린 팔 안에서 손자를 안는 날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결국엔 그저 고요한 밤에 눈물만 남기는 것을, 또한 가장 먼 거리는 고향에서 도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마음 사이의 거리이며 사랑이 차가움과 무심한 말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제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효도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저는 한때 어머니와 자식의 유대는 가장 강한 것이며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그 유대도 부서져 버리고 가슴 아픈 상처만 남는다는 것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저 같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집에 작별을 고해야 했을까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이 존중받지 않게 될 때 잃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예요.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김화음입니다. 올해로 69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나이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건 평화예요. 네, 이제 이 나이가 되니 화려한 꿈도 외부의 소음도 필요 없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을 느끼고 작은 새들의 지저귀미 처마에 닿고 부엌에 은은히 퍼지는 녹차 향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답니다. 저와 남편의 생활은 언덕 기슭의 구불구불한 가을처럼 천천히 흘러갑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의 조용한 시골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는 요란한 경적 소리도, 밤새 깜박이는 넌사인도, 밤하늘을 삼키는 듯한 고층 빌딩도 없어요. 그저 눈이 닿는 한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구불구불한 마을길, 소나무 숲을 흔드는 바람소리, 그리고 하얀 비단띠처럼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이 보이는 푸른 하늘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집은 전통 한옥으로 작은 언덕의 경사에 기대어 있어요. 지붕의 기와는 이끼빛으로 변하고 나무벽은 세월과 함께 닳아있지만 제게는 그것이 인생 그 자체예요. 이 오래된 나뭇결과 기와 한 장 한 장에 수많은 추억, 눈물, 웃음소리가 담겨 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곳은 모두 여기였어요. 저는 이곳이 조용한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 뒤에는 넓은 텃밭이 있고 그것이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우리는 다양한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태양의 물방울처럼 새빨갛고 동그란 토마토, 싱싱하고 아삭아삭한 오이, 푸른 잎채소의 줄기, 그리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향기가 나는 곧게 뻗은 파의 줄. 계절마다 그때그때의 작물을 기르고 마치 하늘과 땅에 끝없는 순환을 비추는 듯해요. 제 손은 거칠고 항상 흙이 손톱에 끼어 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 모든 노력이 충만한 식탁을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자유를 느끼게 해주니까요. 매일 아침 그래요. 아침 안개에 옅은 회색이 남아있는 하늘 아래 우리는 일어나요. 남편은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저는 녹차를 우려요. 우리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뜨거운 차를 조용히 마시며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말은 적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후 우리는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텃밭으로 나가요. 차가운 아침 바람이 은빛 머리카락을 스치고 흙냄새가 풀 향기와 섞여 떠다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이 완전히 씻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괭이가 흙에 닿는 소리, 관수 파이프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소박한 멜로디를 만들어내요. 이 생활은 힘들지만 평화로워요. 부유하지 않지만 먹는데 곤란함은 없어요. 호화롭지 않지만 서로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점심은 작은 부엌에서 먹어요. 흰 쌀밥 그릇, 파 향기가 나는 된장국 그릇, 구운 갈치 한 조각이에요. 남편은 과묵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마음 깊이 통하는 사람들의 온화한 고요함이에요. 저녁이 되면 서쪽 텃밭 너머 하늘이 노을로 붉게 물들고 우리는 나무 툇마루에 앉아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매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노는 것을 바라봅니다. 가끔 저는 자문해요. 이게 행복이라는 걸까? 아름다운 말은 필요 없어. 그냥 단순한 행복이야. 그러나 인생은 누구에게도 완벽한 것을 주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는 결코 메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의 이름은 민준.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아들. 민준은 18살 때 고향을 떠나 서울로 대학에 갔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민준이 낡은 여행 가방을 끌며 떠나는 날, 뒤돌아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 성공하면 데리러 와서 도시로 데려갈게. 저는 골목 입구에 서서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과 불안이 섞인 마음이 되었어요. 저는 믿었어요. 그가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그러나 20년이 지나 그 약속은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민주는 도시에 남아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걸어와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전화는 줄어들고 짧은 메시지로 바뀌었어요. 엄마, 잘 지내? 바빠. 가끔 한 달 동안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항상 자신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아이가 무사하면 어머니는 외로워도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단 앞에서 아버지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왜 아들은 이렇게 멀어져 버렸을까? 매년 설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상의 식사를 차려요. 하나의 상은 부부 몫, 또 하나의 상은 민준을 위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또 하나의 젓가락과 밥그릇을 놓는 게 습관이자 희미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매년 똑같아서 제아의 종소리가 울릴 무렵 우리는 마주 앉아 차가운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저는 웃지만 부엌으로 돌아오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요. 추운 겨울밤,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불 때 저는 얇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가슴이 조여들어요. 민준이 여기 있었으면, 엄마 왔어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꿈꿔왔어요. 민준에게서 전화가 와서 말하는 날을. 엄마, 곧 돌아갈게. 그녀를 데리고 소개하러 갈게. 저는 문 앞에 서서 빛나는 미소로 차에서 내리는 아들과 손을 잡은 상냥한 여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그 꿈은 먼 지평선의 새처럼 멀어져 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마 이대로 조용한 나날이 지나갈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친구는 남편뿐, 말상대는 텃밭의 토마토나 작은 밭의 채소뿐이라고.
그러나 저는 잘못 생각했어요. 어느 운명의 날 오후, 제가 토마토 바구니를 툇마루에 놓았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자 반대편 목소리는 민준의 것, 낮고 바쁘게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평화를 날려버리는 폭풍처럼요. 그해 설날, 제가 수년 동안 기다려온 설날. 벚꽃이 아직 만개하지 않았지만 봄 기운이 골목에 가득 차 있던 무렵 갑자기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방구석에 놓인 유선 전화가 길게 울려 퍼지며 연말의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흙 묻은 손을 서둘러 닦고 저는 달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 너니? 그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쪽 목소리는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음에도 익숙하고 낮은 것이었어요. 엄마, 나야. 그 짧은 두 마디에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이 흘렀어요. 올해도 바빠서 못 올 줄 알았어.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심장이 요동쳤어요. 민주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갈게.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소개하러 갈게. 저는 순간 말을 잃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세게 쥐었어요. 정말? 그녀를 데려오는 거야? 응.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 엄마, 준비 부탁해. 저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가슴이 메어졌어요. 수년 동안 꿈꿔온 이 순간이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저는 떨며 웃었어요. 알았어. 물론이지. 돌아와. 제대로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작은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텃밭에서 들어와 놀라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돌아보며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여보, 민준이 돌아와. 게다가 그녀도 데리고 소개하러 오는 거야.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살짝 미소 지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본 그 미소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젊은 시절처럼 심장의 고동을 듣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몸을 몇 번이나 뒤척이며 머릿속에는 아들의 모습과 엄마라고 불러줄 소녀의 생각뿐이었어요. 그녀는 어떤 아이일까 상상했어요.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집에 들어올 때 제대로 인사하는 아이일까.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내일 일찍 시장에 가야 해.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신선한 고등어를 사올게. 그리고 한우도. 오랜만에 집에서 제대로 된 잔치를 안 했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만이야. 이런 날이 오는 게. 다음 날 아침 태양이 산맥에서 얼굴을 내밀기 전에 저는 상의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바구니를 들고 걸어 시장으로 가서 한 마리씩 생선을 고르고 묶음마다 채소를 고르고 모든 것이 최고가 되도록 신중히 생각했어요. 단골 가게 주인이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많이 사네. 파티야. 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들이 돌아와. 게다가 그의 그녀도 데려오는 거야. 그들은 놀라며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하루 종일 손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수십 년 동안 소중히 보관했던 도자기 찻잔을 닦고 방금 산 초를 깔고 새로 산 집신을 몇 켤레 현관에 장식해 새해를 맞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은 불이 꺼지지 않고 구운 생선 향기와 된장국 향기가 집안에 퍼지며 마치 아름다운 꿈속에 있는 듯 느껴졌어요. 마침내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어요. 자동차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황급히 앞치마로 손을 닦고 서둘러 문을 열기 위해 달려갔어요. 민준이 먼저 내렸어요.
제 아들은 이전보다 훨씬 키가 커지고 머리는 단정히 정리되어 정장도 제대로 차려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이상한 가슴 아픔을 느꼈어요. 기쁘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지는. 하지만 곧 그를 끌어안고 목소리를 메우며 말했어요. 민준아, 돌아왔구나. 그는 살짝 웃고 짧게 안아준 후 몸을 기울였어요. 이쪽은 미연, 그녀야. 저는 올려다봤어요. 민준 옆에 서 있는 소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볍게 웨이브진 긴 머리, 하얗고 깨끗한 피부, 붉은 입술.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품이 있고 반짝이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런 모습은 이 낡은 나무집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저는 인사하며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추워졌으니까. 미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나무 문이나 낡은 툇마루를 스치며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기는 좀 불편하네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모른 척했어요. 시골은 소박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식사는 아름답게 차려졌어요. 그러나 식사 중 미연은 스마트폰을 계속 보며 가끔 한 입 먹고는 젓가락을 놓고 얼굴에는 분명히 흥미가 없는 기색이 떠 있었어요. 저는 말을 걸었어요. 미연 씨, 서울은 바쁘시겠어요. 일은 뭐 하세요? 그녀는 얼굴을 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다시 밝은 화면에 눈을 돌렸어요. 저는 민준 쪽을 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사교적인 말 몇 마디만 한 채 침묵했어요. 남편의 한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마치 김이 피어오르는 식탁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처럼.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뜨거운 물이 주름진 손을 흘러갔지만 마음은 차가워졌어요. 제가 품었던 모든 기대, 꿈은 순식간에 비누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벽을 향해 누워 남편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슬퍼하지 마. 아직 젊으니까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거야.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느새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자문했어요. 이 평화도 언젠가 흘러가 버릴까. 그해 봄, 매화꽃이 마을길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텃밭을 부지런히 가꾸며 민준에게서 메시지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미연을 데리고 온 그날 이후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아직 젊어.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거야. 화내지 마. 중요한 건 아들이 행복한 거야. 저는 언젠가 민준이 이렇게 말하는 날을 바랐어요. 엄마, 우리는 결혼할 거야. 부모님께서 꼭 결혼식에 와주세요. 그리고 3월 말 어느 오후 제가 툇마루에 채소 바구니를 놓았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황급히 앞치마로 손을 닦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 이라고 웃으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하게 울렸어요. 엄마, 보고할 게 있어. 결혼했어. 저는 얼어붙었어요. 전화를 세게 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결혼 벌써? 언제? 어떻게 부모님께 한마디도 안 했어? 라고 떨며 목이 메었어요. 수학이 저쪽은 침묵이었어요. 조금 후 민준은 차분하고 무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빠요, 엄마. 작은 식으로 친구 중심이야. 부모님이 멀어서 오는 게 힘들고. 게다가 결혼식은 모던 스타일로 할 거라. 부모님께 맞지 않을 것 같아. 뭐, 걱정 마. 나중에 사진 좀 보낼게.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평생 키우고 애정을 쏟고 모든 걸 희생하며 적어도 가장 예쁜 한복을 입고 아들의 결혼식에서 가족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고 행복한 그를 보고 싶었어요. 그게 모두 전화의 차가운 몇 마디로 끝나버렸어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무너졌어요. 그래, 그냥 행복하면 돼. 그렇게 말했지만 전화를 놓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은 떨리고 눈물이 넘쳐 흙 묻은 손에 떨어졌어요. 남편을 돌아보며 웃으려 했어요. 여보, 그는 결혼했대. 멀어서 오지 말라고 했어. 힘들다고. 남편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고 시선을 떨구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벽을 향해 누워 얇은 이불을 꽉 끌어안았어요. 처마 아래 바람 소리나 어둠 속 벌레 소리가 제 메인 심장 소리에 섞였어요. 눈물은 베개를 적셨어요. 입술을 깨물고 남편에게 들리지 않게 흐느낌을 참았지만 결국 그 숨소리는 버려진 자 같은 쉰 목소리로 새어나왔어요.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질문이 울렸어요. 왜 가장 중요한 날에 부모에게 자리를 주지 않아? 우리를 부끄러워한 거야.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한 거야. 낡은 한복 입은 부모를 화려한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생각한 거야. 그 하나하나의 의문이 마음에 깊게 박혔어요. 저는 떠올려요. 눈물로 밥을 희석해 가장 맛있는 생선을 아들에게 남긴 날들을. 밤새 바늘을 움직여 교복을 맞추려 한 밤을. 그의 옛 약속을. 엄마, 걱정 마. 성공하면 도시로 데리러 갈게. 그 약속은 이제 제 마음에서 부서진 파편이 되었어요. 저는 가만히 옆에 남편의 깊은 한숨을 들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마음도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오랜 세월 논밭에서 일하며 굽은 등과 거친 손으로 아이를 키우고 자랑스럽게 결혼식에 나갈 날을 바랐는데 하지만 이제 그것은 형태가 되기 전에 사라진 꿈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려 했어요. 그러나 젓가락을 쥔 손은 떨려 몇 번이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남편은 조용히 그것을 주워 제 손에 놓고 단 한마디 했어요. 너무 생각하지 마.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저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일그러져 쓰라렸어요. 그날 하루 저는 그림자처럼 조용했어요. 텃밭에서 풀을 뽑고 토마토에 물을 주었지만 손은 무감각했어요.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제 눈물이 몰래 섞였어요. 저녁 스마트폰을 열고 SNS에 들어가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화면 가득 민준의 결혼식 사진이 줄지어 있었어요. 화려한 홀,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하얀 드레스의 신부, 팔을 끼고 있는 신랑, 제 아들. 둘은 빛나는 미소로 레드 와인을 들고 친구들의 환호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래에는 수백 개의 축하 메시지. 정말 잘 어울려. 행복하세요. 하지만 그 축하 속에 제 이름은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신랑의 어머니가 가난한 집 작은 부엌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쥐고 눈물로 그 빛나는 사진을 흐려지게 하는 것을.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놓았어요. 머릿속은 새하얘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올려다 봤어요. 몇 년 전 민준이 어렸을 때 제 팔 안에서 웃던 사진. 지금은 저와 아들의 거리는 고향에서 서울보다 멀어요.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았어요. 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문했어요. 내가 지키려 한 평화는 곧 부서질까? 부모 없는 결혼식으로부터 1년 후 저와 남편의 생활은 겨울 강처럼 조용히 흘러갔어요. 긴 나날이 지나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토마토 뿌리에 물을 주고
유채꽃 밭을 돌보았지만 마음의 공백은 점점 커졌어요. 남편 앞에서 민준 이야기는 피했어요. 말할 때마다 그의 눈은 내리깔리고 조용히 등을 돌려 한숨을 숨겼어요. 그리고 7월 어느 저녁 제가 채소 바구니를 막 씻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주름진 손을 앞치마로 서둘러 닦고 저는 전화기로 달려 나갔어요. 여보세요. 민준, 너? 저쪽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낮고 거리를 느끼게 하는 목소리지만 이번에는 조금 서두르는 기색이었어요. 엄마, 미연이가 곧 출산할 거야. 일 때문에 바빠서 돌볼 수 없어. 엄마, 도시로 와서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몇 초간 말을 잃고 그 후 눈물이 눈에 넘쳤어요. 뭐라고? 내가 가도 돼? 기다려. 민주는 조용히 말했어요. 응, 빨리 와. 짐은 많이 들지 마.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는 전화를 놓고 작은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은 축제북처럼 고동쳤어요. 저는 텃밭으로 달려나가 할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말로는 서울로 가서 미연이를 돌봐야 한대. 그녀 곧 출산할 거야.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저를 오래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가봐.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이 안 나오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낡은 나무 상자를 열고 소박한 한복과 직접 짠 스웨터 몇 장을 꺼냈어요. 모두를 빗바랜 천 가방에 쌌어요. 그 가방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써온 거였어요. 살짝 쓰다듬으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일 드디어 너를 만나러 갈 수 있어. 손자에게도 만날 수 있어. 오랜만에 가까워질 수 있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야간 열차로 서울로 향했어요. 열차 창문으로 밖에 어둠이 흘러가는 걸 보며 마음은 희망으로 빛났어요. 미연이가 미소로 맞아줄 광경, 아기를 안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오랜만에 인생이 기다려졌어요. 그러나 아들의 화려한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그것이 꿈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이 열리자 미연이가 제 앞에 있었어요. 그녀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예쁘게 말아 올리고 가벼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고고한 모습은 1년 전 그녀를 처음 봤을 때의 인상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은 겨울 초입에 차가운 바람처럼 차갑게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재빨리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슬리퍼는 밖에 벗어 놓으세요. 바닥 더럽히지 마세요. 저는 놀라서 황급히 몸을 숙여 낡은 슬리퍼를 벗고 문턱에 단정히 놓았어요. 그녀는 스윽 지나가며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소파에는 앉지 마세요. 엄마 옷에 아직 흙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냉장고 안 음식에도 손대지 마세요. 다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여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 웃으려 했지만 마음은 얼어붙었어요. 짐을 놓기 전에 미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를 다시 보는 일은 없었어요. 민준이 작업실에서 나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 왔어? 천천히 쉬어. 여기는 최신 설비라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솟아오르는 억울함을 억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 구석에 깐 이불 위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울 거리의 소란이 멀리서 들려오는 중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저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여기서 아이 가까이에서 손자 돌볼 수 있으면 그걸로 가치가 있어. 그러나 다음 날 그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하려 했어요. 아들 부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걸레를 들고 반짝이는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방해반도 끝나지 않았을 때 미연이가 나와서 눈살을 찌푸리며 제 손에서 걸레를 빼앗았어요. 그만둬. 엄마 손에 아직 흙냄새가 배어있어. 여기는 수입 목재 바닥이야. 만약 흠집 나면 어쩔 거야.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면 하지 마. 저는 멈춰 서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메었어요. 할 말이 있었지만 목이 마르고 목소리는 희미하게 나올 뿐이었어요. 네, 미안해요. 그날 하루 저는 방구석에서 움츠러들고 미연의 부엌 소음과 불쾌하게 저를 보는 시선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분명히 거절했어요. 필요 없어. 여기 다 기계로 돼 있으니까. 밤, 민주는 늦게 귀가했어요.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바로 노트북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의 등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아, 여기 온 건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서야. 그런데 왜 우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먼 거야? 그날 밤 저는 몇 번이나 뒤척였어요. 머릿속에는 미연의 차가운 말과 문 닫히는 소리가 반복됐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아들 집에 그냥 얹혀 사는 존재일 뿐이라고 느꼈어요. 눈을 감으니 눈물이 살짝 흘러 얇은 베개를 적셨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자문했어요. 이게 내가 모든 걸 바친 대가일까?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저를 기다리는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연이가 진통을 맞은 날은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필요한 걸 준비하고 걱정으로 손에 주름이 떨릴 만큼 서둘렀어요. 민주는 아침부터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저는 집에서 신생아 옷을 정리하고 기저귀 한 장 한 장을 세탁해 제대로 말렸어요. 가슴에는 기쁨과 긴장이 섞인 마음이 넘쳤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 날이 왔어. 저녁 전화가 울렸어요. 민준이로부터였어요. 피곤하지만 기쁜 목소리로 엄마, 남자아이야. 내일 돌아갈 테니까 준비해둬. 저는 작게 소리치고 눈물이 넘쳐 손에 쥔 기저귀에 떨어졌어요. 하늘에 감사. 손자는 건강해? 응, 건강해. 둘이 천천히 쉴 수 있게 방 준비해둬. 저는 떨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안심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 시트를 깔고 이불을 개고 미연이를 위해 부드러운 베개를 준비하고 옆에 작은 아기 침대를 놓았어요. 현미죽을 끓이고 연어를 잘게 썰어 준비해 다음 날 며느리에게 먹여 몸을 보양할 수 있게 했어요. 제가 한 모든 것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의 사랑에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현관에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민준이 새하얀 천으로 싼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저는 달려가 심장이 세게 뛰고 눈물이 넘쳤어요. 아, 손자야. 팔을 벌려 작은 생명을 부드럽게 안고 가슴에 댔어요. 달콤한 향기가 호흡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어요. 이마에 살짝 입맞춤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안녕, 내 천사야. 그러나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내 아이한테 키스하지 마. 세균 덩어리야. 놀라 돌아보니 미연이가 피곤한 얼굴로 그러나 불쾌리한 눈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더듬거렸어요. 엄마, 그냥 변명하지 마. 신생아는 병에 걸리기 쉬워. 너무 안으면 다리 모양이 나빠져. 그녀는 말하며 거리낌 없는 어조였어요. 저는 말을 잃고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안았어요. 그 말은 마음에 깊게 박히는 칼날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웃고 손자를 민준에게 돌려주고 방구석으로 물러나 입술을 깨물며 흐느낌을 참았어요. 그 후로 저는 거의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어요. 낮에는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세탁, 청소,
요리를 했어요. 밤에는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가 애정으로 안고 아기에게 옛날 민준을 재우던 노래를 부드럽게 불렀어요. 작은 새야, 잘 자. 밖에 북풍이 날아오지 않게. 수면 부족도 피로도 두렵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고생을 겪어온 제게 아이 돌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자가 건강하고 아들이 안심해 준다면 다른 건 뭐든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은 미연의 눈에는 가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손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을 때 미연이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엄한 어조로 말했어요. 누가 그런 걸 시켰어? 물티슈는 어디? 다른 종류 쓰고 있네. 엄마, 시골 사람 같아. 현대 육아법을 망치지 마. 저는 멈춰서서 물티슈를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미안해.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메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만 한 달 축하일. 저는 아침부터 신나게 준비했어요. 뭐야? 오늘은 가족 모두가 식탁을 둘러 앉아 즐거운 웃음소리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테이블에 차렸어요. 그러나 손님이 오자 미연이가 나타나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는 거실에 나오지 마. 친구들이 올 테니까 부엌에서 앉아 있어. 저는 얼어붙고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쥔 채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등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추운 방에 앉았어요. 거실에서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멍하니 젓가락 움직임을 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진 가운데 얇은 이불에 누워 천장을 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미연의 말이 반복됐어요. 내 아이한테 키스하지 마. 너무 앉지 마. 부엌에서 앉아 있어.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박히고 나이든 마음은 그냥 사랑받고 싶을 뿐인데 상처받았어요. 저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손자가 건강하면 돼. 아들이 걱정 안 하면 나는 뭐든 견딜게.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처음으로 자신이 작고 아들 집이라는 내 집에서도 외롭다고 느꼈어요. 저는 몰랐어요. 가장 힘든 나날이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요. 마치 어제 일처럼. 그날 고급 아파트 한 방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 손자의 만 한 달 축하일. 저는 오랫동안 꿈꿔오고 시간을 세며 아들과 며느리와 그 순수한 아기를 안고 행복한 가족 사진을 함께 찍는 날을 기다렸어요. 저는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아직 하늘이 밝아지기 전 살짝 일어나 빗발엔 앞치마를 두르고 잠든 모자를 깨우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작은 부엌에서 불을 지펴 잔치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저는 붉은 쌀죽을 끓였어요. 제 고향 풍습에서 행운의 상징이에요. 뼈 국물을 듬뿍 끓여 저축으로 산 신선한 연어도 썰었어요. 게다가 민준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녹차 과자도 만들었어요. 죽 향기와 뼈 국물 향기가 부엌에 가득 퍼졌지만 저는 처음 집에 온 아이처럼 마음이 떨리고 불안했어요. 자신에게 말했어요. 오늘만큼은 달라.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와 그 친구들과 함께 어머니가 앉을 수 있어. 조금이라도. 그리고 태양이 높아질 무렵 아파트 문이 차례로 열렸어요. 미연의 친구들이 무리로 와서 모두가 멋진 선물이나 유명 가게 과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명랑한 웃음소리, 힐의 똑똑나무 바닥을 울리는 소리, 축하의 말이 거실에 가득 찼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상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집은 마치 무도회 같았어요. 저는 부엌 구석에서 작아져 앉아 있었어요. 쌀쌀한 작은 공간, 희미한 노란 불빛이 낡은 나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애정으로 만든 소박한 요리가 차려져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정성 들여 장식된 과일 모듬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민준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익숙한 목소리지만 지금은 멀어요. 마치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듯. 됐어요. 옛날 안아주고 추운 밤에 자장가를 부른 아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과일 접시를 들었어요. 내놓고 한마디 인사하고 옆에 앉기만 하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거야. 자신에게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안았어요. 그러나 거실 문에 발을 디디고 접시를 놓기 전에 미연이가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를 바라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한 자루 칼 같은 시선. 손을 내밀어 눈앞에서 막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필요 없어 엄마. 나한테 맡겨. 안으로 들어가 있어.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살짝 떨리는 입술로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일그러져 차 한 모금처럼 쓰라렸어요. 민준 쪽을 봤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레드 와인 잔을 들고 아직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눈에 온기를, 옹호를, 말을 찾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는 그냥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목소리 하나 없이 저를 붙잡는 몸짓도 없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주위 웃음소리는 멀어지고 흐려지며 마치 차가워진 방에 혼자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접시를 테이블에 놓고 앞치마로 손을 닦았어요. 손가락은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저는 영원히 희미한 그림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입을 열었어요. 쉰 목소리로 천천히 분명한 말로. 앞으로 이 집에는 2번 다시 들어오지 않을게. 하지만 돈 필요할 때는 부르지 마. 방은 고요해졌어요. 웃음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어요. 잔을 쥔 손님들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놀람, 당황, 어색함. 민주는 저를 올려다보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연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을 일자로 다물었어요. 저는 허리에 두른 앞치마를 천천히 풀어 깔끔히 개고 테이블에 놓았어요.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돌 같은 걸음으로 걸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가벼운 음악이 희미하게 울리고 제 부서질 듯한 가슴 고동과 섞여 있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오고 흐트러진 백발을 흔들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밖에 넌 불빛 속으로 서울의 소란과 차들의 흐름 속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고요함만 울렸어요. 빌딩 기슭거리로 내려섰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넘쳐 흘러 뜨겁고 아픔이 상처에 소금을 문지른 듯 했어요. 황급히 닦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잿빛 하늘의 높이 솟은 빌딩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려. 평화.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지켜왔는데 이제는 구름처럼 사라져버렸어. 저는 역으로 걸어갔어요. 그림자가 차가운 도로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머릿속에 기억이 폭포처럼 밀려왔어요. 민준이 토들링을 시작한 날 그의 팔이 제 목을 꽉 안았던 것. 초등학교 입학날 저는 밤새 바느질에 그의 옷을 만들었던 것. 그가 고향을 떠나는 날 엄마, 걱정 마. 성공해서 꼭 데리러 올게 라고 말했던 것. 네. 그 약속은 이제 마음을 파헤쳐 피를 흘리게 하는 파편만 남아있어요. 열차가 역을 떠나 밤의 어둠을 맹속도로 달려나갔어요. 저는 혼자 차량에 앉아 무릎 위에 작은 짐을 꽉 안았어요. 틈새로 바람이 불어오고 차갑고 아팠어요.
저는 가슴에 손을 대고 약하게 고동치는 심장을 느끼며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아니, 나는 쓰러지지 않아. 만약 그들이 나를 부담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내 가치를 보여줄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어. 그건 인성이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아직 몰랐어요. 앞으로의 결정이 그 가족 모두를 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희미한 가로등의 역에 도착했어요.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뼛속까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슬퍼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부서진 것을 눈물로 억지로 꿰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은 드문드문 사람 그림자. 저는 긴 의자에 앉아 옆에 여행 가방을 놓고 안내방송 소리를 들었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레일 위에서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려 가족을 배웅한 수많은 횟수와 모습을 기다린 수많은 것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저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거기에는 논밭과 텃밭, 온화한 시선의 남편이 있어요. 열차가 정차하고 저는 타서 창가 자리를 골랐어요.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사라지며 점점 멀어져 제 뒤로 사라졌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아들로부터 멀어진 걸까? 아니면 마지막 희망으로부터 멀어진 걸까? 열차는 밤을 달려나갔어요. 저는 창유리에 기대, 눈을 감고 기억을 폭포처럼 흘려보냈어요. 민준이 태어난 날, 저는 그를 가슴에 안고 행복의 눈물로 베개가 젖었어요. 입학날, 그의 순백교복을 바느질하기 위해 밤을 새웠어요. 그가 약속한 엄마, 성공하면 데리러 올게 라고. 그 약속은 이제 끝없는 공허 속의 메아리뿐이에요. 저는 고향에 도착했을 때 아직 희미한 새벽이었어요. 남편은 문 앞에서 괭이를 쥐고 서서 저가 차에서 내리는 걸 묵묵히 보고 있었어요. 탓하거나 묻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손을 내밀어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춥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화로 옆에 앉아 긴 침묵을 공유했어요. 불꽃은 일렁이며 주름 새겨진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두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없는 골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매일 전화를 들고 호출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전화는 나무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마치 제 마음을 상처 입힌 희망도 함께 가두는 듯이 남편과 저는 다시 텃밭으로 나가 흙 묻은 손으로 일하며 마음은 가벼웠어요. 저는 하나하나의 밭두렁 채소를 돌보고 대나무 잎을 흔드는 바람소리나 가지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여기가 진짜 평화의 장소라고 느꼈어요. 밤이 되면 저는 창가에 앉아 젊을 때부터 써온 일기장을 펼쳤어요. 하얀 종이는 촛불 불빛에 빛나고 저는 천천히 펜을 들고 마음에 새기듯 한 글자 한 글자 썼어요. 부모는 언제까지나 아이의 피난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여러 번 상처 주는 장소여서는 안 돼. 유대는 한번 부서지면 수복은 어렵다. 나는 원망도 탓도 가지지 않아. 하지만 남은 인생은 내 자신을 위해 산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완전히 사랑하라. 언젠가 되찾으려 해도 이미 그때는 오지 않으니까. 펜을 놓고 일기장을 닫아 밤하늘 가득한 별을 올려다봤어요. 마음 깊숙이에는 아직 아픔이 있었지만 더 이상 피는 흐르지 않았어요. 미소 지으며 살짝 중얼거렸어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앞으로는 평화로운 인생을 산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들으신 분들은 슬퍼지고 가슴이 조여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탄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겨지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건 지금도 부모님이 곁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 같은 춥고 외로운 나날이나 혼자만의 식사를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족의 유대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한번 부서지면 수복이 아주 어렵답니다. 돈이나 명성, 화려한 것은 언젠가 시간과 함께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상처받고 다치면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균열을 남겨요. 저는 남은 인생을 되도록 평온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원망도 분노도 버리고 그냥 놓아주는 것을 배우고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질 때 다른 모든 게 무의미해진다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부모님께 전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제 아픔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가 가장 소중하면서도 단순한 대체 불가능한 유대를 소중히 할 수 있기를.